안녕하십니까.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6월 저점 주가 지수를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내지는 장중에 깨고 또 반등을 했죠. 이를 두고 대부분 이벤트 성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영국 재정 적자하고 또 영국 파운드 가치가 이제 폭락한 사실, 그리고 또 13일에는 영국 감세 정책을 철회하니까 주가 반등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검토해 본적, 이것은 아래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 적자지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영국만 적자 재정을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고요. 또 영국의 적자 재정은 2019년에 이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넘었어요. 그때도 적자 재정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 경상수지가 20년 이상 적자예요.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 가치가 누적이 돼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제 파운드 가치가 하락한 것은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 즉 유로 쪽에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이 금융 강국인데 유로존의 주식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영국 금융 부분에서 이제 금융 강국이 금융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 가치가 하락한 것이지, 이것이 재정 적자하고는 관계없다. 이거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계속해서 재정 적자였고, 파운드가 가치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어요. 약 5년 단위로 20%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잠시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가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그때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니까 영국 파운드가 조금 강세를 보였을 뿐이지, 추세는 영국 파운드는 2007년부터 약세예요. 그러니까 파운드화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최소한 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차트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깨 맞추려고 하는 98%의 정권 전문가인지 아니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결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감세정책이 호재지 왜 악재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니까 주가에 긍정적이죠. 기업이 이게 긍정적이다는 거죠, 감세정책이. 그런데 혹자는 이걸 더 감세정책을 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는데, 그렇다고 하면 영국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된 그 재정 적자니까, 5년 10년 지속된 재정 적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최 근래에 와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갑자기 악재가 되나요? 그러면 감세 정책은 일단은 기업에게 유리하니까 주식 투자자에게는 호재지요. 이걸 두고 기술적 지표가 깨지니까 감세 정책을 거기다 깨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국 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은 2019년에 이미 103%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영국도 비껴가지 않았으니까 재정 적자는 더욱더 늘었고,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일반화돼가 있죠. 그런데 오로지 영국만 뭐 재정 적자를 가지고 부각시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적자예요. 영국만 왜 부각시키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의 뭐 금리 정책 변화, 이것도 연준이 뭐 금리 다음에 0.75% 인상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정권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0.75% 인상한다 안 한다라고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9월에 들어와가지고 안정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0.75% 인상 안 한다. 그 연준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권 전문가들이 뭐 전문가인지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차트 분석하는 사람을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한국뿐이 아닌가 싶는데, 다른 나라는 기본적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연준은 소비자 물가가 연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예고했죠. 그러면 9월에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들어올까요? 아무리 좋아도 5%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된다. 뭐 정책 변경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권 전문가들끼리 자기들끼리 0.75% 인상한다 안 한다, 0.5% 인상할 거다,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뭐 차트가 깨지면 뭐 유리하게 해석하고 나쁘게 해석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 분석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 주장대로 95% 내지 98%는 흔히들 전문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을 가지고 그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차트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는 그 상장기업 이익이나 매출액이나 뭐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준 게 기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차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트가 깨지면 어떤 이유를 가지다 깨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세정책까지도 악재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논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다. 요 근래에 어떤 분이 뭐 차트를 가지고 엄청 내려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가는 차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그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 2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죠. 그 처음에 속보치는 마이너스 0.9%였어요. 그 다음에 장점치는 0.6%였어요. 그 다음에 확정치는 마이너스 0.1%예요. 더구나 GDI는 1.4%입니다. 국내 총소득이죠. 그로서 도메스틱 인컴이니까 국내 총소득인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 아니에요. 또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1%도 이걸 가지고 뭐 2분기 연속 침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물론 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했으니까 침체라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GDI가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GDP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자산 소득은 생겼는데 지금 소비를 안 했다는 거죠. 소비 여력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총 소득은 GDP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부자들이 금융소득이 크기 때문에
GDI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인 소비 여력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GDP 성장률 마이너스 0.1을 가지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연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세일러 교수도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기업 이익이 유지된다는 얘기고 GDI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GDI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반전되는 것이 확실시 돼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월은 6월과 대비하면 성장률이 소비입니다. 소비만 놓고 보면 제로죠. 그런데 정부 지출은 더 늘었단 말이죠. 8월도 마찬가지죠. 9월도 정부 지출은 더 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인플레 감축 법안 등이 통과돼가 지금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2분기에는 집행이 불가능했던 정부 지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성장률 플러스 반전은 거의 확실시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3분기만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면 경기 침체의 논쟁은 일단 뭐 불식되잖아요. 그리고 GDI를 가지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도 이미 없었어요. 그런데 뭐 GDI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뭐 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환율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교과서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경기 선행지수만 암기를 해가지고 꽤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성장률 전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속보치를 가지고 과장하고 GDI는 소비 여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재를 침소봉대하고 그런 어떤 접근 방법 그러니까 차트를 가지고 내려가면 악재를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포유 한율연구소가 30년 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차트를 가지고 이유를 꽤 맞추려고 하는 사람치고 돈 번 사람 없더라. 워런 버핏 주장도 같은 얘기예요. 98%가 차트 분석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을 할 능력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차트 분석이야 뭐 아무 경제적 지식도 없고 그런 평범한 사람도 1년 정도면 다 그 어느 수준에 올라가거든요. 뭐 1년 정도 연구를 해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뭐 주식 시장 하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모두 다 전문가지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주가 하락 요인도 너무 과장돼 있고 쉽게 하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데 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속보치 마이너스 0.9에서 확정치는 마이너스 0.1로 획기적으로 계산됐다. GDI는 1.4% 내지 1.5% 이상 플러스 성장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 왜? 헤지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인버스 내지는 공매도에 배팅하는 것을 그 합리화시켜주는 차트가 깨지니까 뭐 차트에다가 뭐 꽤 맞춘다는 거죠. 실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내지 GDI는 1.4인데 속보치 0.9 마이너스를 가지고 꽤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차트가 깨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시 참여자들은 기업 실적에 투자합니다. 경기 불황에도 영업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 투자해요. 왜냐면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이익이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기업 이익만 받쳐준다 하면 뭐 단기에 은행 1년 이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그것을 이제 9월이 지냈기 때문에 성장률도 이제 나올 때 됐고 소비자 물가도 나올 때 됐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나올 때가 되니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아는 증권 전문가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한 거 아니냐. 쉽게 하면 최근 한 2주 동안 매도도 많았지만 매수도 많았거든요. 그럼 매수자가 누구냐라고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이분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브라질은 경기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에 힘입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라도 기업 실적만 수반되면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전문가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너무 악재를 확대 재생산하고 해가지고 확산시키면서 실적 대비 낙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이제는 8월보다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또 연준이 이번에는 0.5%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 폭에 이제 연동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둔화되는 건 확실하다. 근데 도매 물가와 갭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의 속성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업은 물가가 오를 때는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데 물가가 내리면 판매가격 인하 안 해요. 그러면 그 이익은 기업의 몫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반등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 반등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승폭도 예상보다는 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